2021년도 세종포럼 종합세미나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2부 2022 한국 외교혁신 핵심 과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께서 오늘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은 한 차례 외교 문제를 가지고 저희 세종포럼에서 초청 강연, 초청 토론처럼 한번 하셨는데요. 그때 내용이 너무 좋고 정말 내용이 알차서 이렇게 종합세미나에 앵콜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박 소장님은 주 러시아 공사를 역임한 베테랑 외교관이십니다. 지금 굉장히 왕성한 저작 활동도 하시고 또 언론의 기고 활동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제자이신 박병환 소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 박병환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2022 한국 외교 혁신 핵심 과제와 해법.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외교 이슈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드러진 우리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일견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5년 차, 불과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 외교에 두드러진 현상, 특히 4강 외교를 중심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소위 핀란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거리두기, 그리고 대일 관계의 심각한 훼손, 그리고 대러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여전한 인식 부재,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최우선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 또는 북핵 문제 해결, 다른 말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의 대외 외교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 관계가 전면에 우선시되고 실질적으로 이 4강과의 관계는 거기에 종속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또 왜 이러한 몰입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은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기저에는 좋게 말씀드려서 민족주의 또는 자주 노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민족주의와 자주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외교 기조가 뒤틀린 역사 인식과 결합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런 오류에 근거한 4강 외교 내지는 대북 외교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난맥상의 기저를 이루는 비현실적인 또는 부정확한 관념과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북한이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랄까 전제랄까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거론이 됐고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어떤 빅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 미시적 딜, 또는 지금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그 빅딜이나 미시적 점진적 딜의 단점을 보완하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 먹혀들지 않도록 미들 딜을 또 거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두 번의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 존재가 사실상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상의 논의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지금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볼 수 없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엄격히 말을 할 수도 없고, 봉건 왕조 체제라고도 할 수 없고, 어쨌든 이런 세습 체제가, 그러니까 왕조가 아니면서 세습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이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듯이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한다 한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타협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소위 북한 주민들을 이 기아와 공포라고 하는 무기로 통제를 하겠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고, 반면에 부분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결국은 대외 개방과 협력은 북한 정권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정책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막다른 길목에 다다라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유화 정책은 지양을 하고 군사적 충돌에 대비를 하는 동시에 결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 역량에 의해서 결국은 이 소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이 행태나 이 사고 방식을 보면은 80년대 학생운동권의 그 낭만적 민족주의적 감성으로 북한에 지금 매달리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무방비 상태로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역으로
북한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뭐 어떤 이 친정부 성향의 그 논자들은 예를 들어서 핵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데 무슨 걱정이냐 하는데 역사적으로 소위 월남전의 경우를 봐도 북베트남 최근에 그 아프간의 경우를 봐도 결국은 그러한 그 전력의 우세, 경제력의 우세보다는 경계태세 이완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또한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업적 쌓기의 그러한 한 일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소홀히 하고서는 남북 통일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다 하는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인 그러한 사고가 문제다. 두 번째로는 앞에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우리의 선의가 결국은 이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중국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허망한 노력이 지금 5년째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북중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고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양국 관계가 그렇게 강철과 같이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맹방 리스트에 북한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도 위협 요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간의 그 2차 대전 이후 북한 정권의 수립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을 되돌아봐도 북한이 중국의 뜻대로 과연 이렇게 움직여 왔느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2번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이 회담을 전후해서 시진핑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3번, 한 번은 대련이고요. 하여튼 중국으로 무려 3번이나 초청을 했고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논자는 이것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준 예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김정은 트럼프 이 두 사람이 혹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에 불리한 깜짝 딜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나온 그런 초조감, 그런 그 조바심, 그런 거에 반로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좀 저는 평가를 하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한반도 내 2개 친미 국가론이 어떤 정부 당국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관념이 선한 외세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뒤틀리고도 그 왜곡된 역사의식에 근거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우리 민족의 한국의 역사가 뭐 10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100여 년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외교를 좀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그 당시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 치고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갖지 않았던 세력이 있었느냐. 지금 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그 무한한 선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당시 중국은 어떠했느냐. 사실 19세기 후반에 주로 서구 열강이 되겠습니다만은 서구 열강에 말하자면 거의 반식민지라고 할 정도로 서구 세력이 중국 내에서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중국은 만만한 조선을 지배하려고 획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갑신정변 때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천 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위안스카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일본한테 졌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그냥 물러났을 따름입니다. 어디 그 청나라가 조선의 독립과 자존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외세로부터 어떠한 노력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러한 시도를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에 여당 그 대선 후보가 그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해서 미국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놓고 겨루는 게임에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물리치고 결국은 최후 승자가 이미 된 마당에 마무리 단계에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에 대해 일본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양해한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럼 뭐 미국이 한 게 없냐 이렇게 그 또 말씀드리다기보다는 미국의 그 당시 양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조선 지배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보, 이분은 이러한 말씀을 한다면 거꾸로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을 격퇴하면서 북한의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할 때 중공군이 지금 수십만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 고배를 마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결정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느냐? 그 이해할 수가 없죠.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2017년 겨울인가요?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베이징 대학교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반식민지 투쟁에 있어서 동지적 관계에 있는 나라다. 과연 이게 맞느냐? 전 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최근에 이제 일본과 좀 갈등이 있으니까 뭐라고 또 그랬느냐? 이제는 지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일 선동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겼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것은 물론 뭐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만 일본의 우경화 내지는 재무장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까?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대국화 이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걸까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은 선한 이웃으로서 남북 간의 화해와 나아가서는 남북 통일에까지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인식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이한 제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합니다. 지인들한테. 시진핑은 매일 아침 일어나 동쪽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는다. 만일 남북 한민족의 통합을 이루는 경우에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남북한이 시키지 않아도 서로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빼고 있다. 이게 얼마나 반가운 현상이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한 외세가 있다는 착각,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인식한 이 현 정부가 편향된 그런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러한 그 외교 난맥상을 가져오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 최종권 외교부 차관이 지금 종전선언 문제 때문에 워싱턴에 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한중 간의 교역 규모가 한미 및 한일 간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중국이 중요하다. 뭐 그런 뜬금없는 뭐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하고도 무관한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늘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 정권의 사고, 잘못된 비현실적이고도 부정확한 인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장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승승장구 고도 성장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없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중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중국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미국이나 EU 같은 제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들을 위한 원부자재, 반제품 또는 자본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전략 또는 공급선 단절,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상당수 한국의 대기업들은 탈중국을 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안으로서 뭐 인도나 동남아, 아까 어떤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중앙아 국가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숙명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마음 먹고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현대와 같이 생각이 된 거는 워낙 그 중국의 당시 그 임금 수준이 싸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들이 불나방처럼 중국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특히 중소기업들 중에 반스바람으로 야반도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뭐 좋게 얘기해서 과잉 친절, 과잉 대접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뭐 앞에 드린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우리의 숙명과도 같다는 거하고도 관련이 되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다. 또 중국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선택할 수 없다. 뭐 미국을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뭐 이수혁 주미 대사나 강경화 뭐 전 장관이나 이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중국이 중요하고 무서워서 미국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두려울수록 오히려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현 정부 그 핵심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다. 또는 중국이 이길 것으로 최소한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는 한 뭐 여러 가지 예를 뭐 들자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이 이미 구축한 대중 포위망을 고려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공이 대만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포드로 대변되는 오코스로 대변되는 그러한 그 대중 포위망을 고려할 때 중국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진핑은 더 나아가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전망 위기에 빠뜨릴 그런 마음이 자세가 돼 있을까. 저는 그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노골적인 질문을 안 하고 있는데 노골적인 질문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미중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 것이 우리한테 이로운가? 이건 뭐 자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강 외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관련해서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나의 그것도 쇼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4강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취임 그 당해년도가 아닌 다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서 몇 달 안 돼가지고 가장 먼저 러시아,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정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변죽을 울리다 결국은 말았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현 정부지만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러시아 이거 뭐 한벌 간 나라 아니야? 뭐 특히 뭐 북핵 문제, 뭐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중국에 들러리 정도 되는 나라 아니야?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또 엘리트들조차도 이 세계를 보는 눈이 그냥 동북아시아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 세계를 봤을 때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 세계 2위 군사대국이에요. 자원 부국이고요. 뭐 사우디, 뭐 카타르,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뭐 이제 화두 정도가 아니라 뭐 누구나 쓰는 말이 됐죠. 뭐 경제인들, 뭐 정치인들, 뭐 문화인들조차도 4차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첨단 기술, 그 원천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런 원천 핵심 기술의 측면을 봤으면 서방에 있는 소위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그러한 선진국가 못지않은 나라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로 돌아와서 봤을 때 남북 통일을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많은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이 4강을 중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북한 저 세습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더 가겠느냐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을 사실 우리는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뭐 무슨 작게 어쩌고 저쩌고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현 집권 세력은 특히 그렇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미국 국방부 발표를 봐도 중화인민공화국 군대가 압록강 너머에서 언제든지 뭐 5분 대기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문제가 생겼다. 김정은에게 무슨 유고가 생겼다. 뭐 압록강 건너오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뭐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중공군이 순식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특히 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장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 남북 통일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10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 2015년인가 14년에 그 해커 기관, 제가 이름을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커들에 의해서 공개된 문서가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제의를 했느냐. 북한에 그런 일이 났다.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데 다 잡수시겠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미국, 중국, 또 대한민국, 러시아 이렇게 쪼개 먹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도까지 나온 그런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을 했고 미국 측이 우리 국방부에도 중국에서 이런 제의를 했다 알려준 바가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에 중공군의 진입을 막는 것이 우리 외교에 대한민국 외교에 최우선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중공군의 진입을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밖에 없다. 왜냐? 아니 막강한 미국은 뭐하고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이 강대국들은 다 그 영향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영향권입니까? 영향권 내에서 일어나는 노타치예요. 그러면은 북한이 중국의 단독 영향권이냐? 결국 그렇지 않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을 혼자 잡수시겠다.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를 남북 통일의 우군으로 삼을 수 있고 될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인데 그러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이거 뭐 한물 간 나라 아니야. 그냥 뭐
중국에 들러리 정도나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데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그러한 위기 상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되려면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럼 기대하는 바가 뭐냐? 러시아는 제가 러시아에 11년 공부를 했는데 러시아의 문제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땅이 너무 넓어요. 영토가 너무 넓어요. 그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 우랄 산맥 동쪽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추코토 반도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을 관리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낙후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중국인들은 막 스멀스멀 들어와서 소위 러시아 사람들 표현으로 평화적인 잠식을 감행하고 있는데 뭐 소련식으로 국경 다 닫을 수도 없고 그 광활한 지역을 그러한 경제적인 낙후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럼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국 이거 자동차원 땅 뺏기게 생겼고 일본하고는 지금 여러분들 아다시피 러시아식으로는 남쿠릴 열도, 일본식으로 하면은 북방영도 이런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앙금이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일본의 그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것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이 뭐 말로만 뭐 립서비스라고 뭐 최근에도 뭐 지금 북방 포럼이라고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상 연설을 통해서 뭐 동아시아 뭐 철도 공동체가 어떻고 북극 강나가 어떻게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서는 곤란하다. 뭐 언론의 입장에서의 뭐 신문의 지면이나 TV 화면을 메꿔 주시니까 감사한지 모르겠으나 한나관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걸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G7에 영국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대가 되셔가지고 정말 뭐 영국 이 존슨 수상한테 뭐 되게 환대를 받은 걸로 또 그걸 또 뭐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또 약간 또 포장도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선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으로서 한국 외교의 그 실상을 보면은 그런 그 대한민국 치고는 그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느냐니. 남북 통일 문제요? 북한한테 뭐 제발 좀 우리가 너희 기분 안 나쁘게 뭐 전단도 못 보내게 하고 뭣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줄 테니까 뭐 나 팔북한 사람 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별의별 뭐 좋게 얘기해서 뭐 달래다고 그래야겠죠. 뭐 비유를 맞춘다 그러면 듣기 싫어할 테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고 기분 상하게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다고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남북 분단이 남북한의 대립으로 분단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들이 하듯이 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도 안 될 뿐더러 통일도 안 된다. 지금 뭐 언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청와대 대변인 이제 뭐 세계 질서 형성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나라가 됐다. 만들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 형성에 참여하게 그런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좀 우리도 좀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서 세계 질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랄까 견해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그동안 써왔던 글에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외로운 나라가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녹록치 않은 다 나라들이에요. 뭐 중공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 뭐 맹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 감성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남아시아, 뭐 태평양의 작은 뭐 진짜 점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 많고 유럽에도 뭐 시체말로 코딱지만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동병상련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웃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그 역사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그 유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형성하든지 우리도 가담해야 됩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한몽골 연합이다 또는 범몽골 연합이다 알타이 연합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왔어요. 제대로 나와야 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슬그머니 그런 게 또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작가 중에 소설가로서 아주 뭐 훌륭한 분, 황석영 작가라고 있죠.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제가 그 당시는 우즈베키스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하루 정도 그분을 하루 종일 수행하는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여러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분이 사실은 알타이 녹색 문화연대라는 거를 그 당시 주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몽골까지 아우르는 우리 문학인들이 한번 우선 소통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진보 진영에 있는 논객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황석영 씨가 이제 결국은 이명박이한테 갖다 붙어가지고 변절했다고 그래가지고 마구 그냥 십장포화를 받는 바람에 그분의 그러한 원대한 구상 그런 비전도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21세기에 운비를 하려면 결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친연성을 바탕으로 연합을 통해서 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바나 뭐 여러 가지 외교 노선을 보면은 이런 게 결여되어 있어요. 뭐 말로는 뭐 북방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영길이라고 하는 비중 있는 국회의원 지금 당대표 하시는 분이 소위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자청해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 자리가 부총리급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게 있는 정치인이 가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잘 됐다. 저 박수를 좀 쳤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1년도 안 돼가지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혼시잔 척 언제 내가 북방 얘기를 했냐는 식으로. 그 뒤에 온 사람이 누구냐? 권구훈인가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당시 지금 국회의원은 고민정 대변인인가요? 청와대?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권구훈 씨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북방 전문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이 양반이 IMF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IMF 모스크바 사무소장 1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홍콩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골드만삭스로 회사를 옮겼는지. 비상임.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변죽만 올리고 이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그러한 이 정부의 어떤 조직적인 노력을 제대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냥 소위 철도 연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또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철도 연결 지금 되지도 않을 그런 거를 막 떠드니까 사이버상에서 이 순진하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뭐를 올렸냐? 사이버상에다. 사이버 대륙 열차 승차권이라는 걸 올려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부산, 베를린, 부산, 런던, 부산, 파리, 요금까지 나와 있어요. 뭐 78만 얼마. 참 그 순진하고도 순진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참 피 없이 맑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바람이 그런 사이버 승차권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정말 북방 유라시아 진출을 그렇게 변죽을 울리지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좀 대통령이 주의봉을 잡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 하여튼 밑바탕에 깔린 거라고 그럴까 민족주의와 자주노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이고 부정확한 인식, 뒤틀린 역사관으로 하고 민족주의 자주노선이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은 미국을 소원하게 해서 한미 동맹은 지금 점점 식어가고 있고 일본하고는 뭐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뭐 러시아하고는 역시 별로 일 없고 중국에만 매달리는 중국이 우리를 좀 갖고 놀라고 그러는데 정부는 이런데 우리 기업들, 국민들은 펄펄 나릅니다.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정부만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을 갖고 떡주르무듯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펄펄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요.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년 2022년에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에 따라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전 행정부의 잘못된 비현실적이고도 부정확한 현실 인식이 극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제가 책 광고를 최근에 해서 제가 나침반이 잘못된 한국 외교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써왔던 글을 좀 모아서 한번 책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대부분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이 책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조금 오늘 발표는 조금 접근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소장님의 발제 지난번에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오랜 외교관으로서의 감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이 좀 더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신 저희 세종포럼 회원이시고 경인일보 전 부장을 지내셨던 전상천 회원이 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의 기본적인 논지는 팽창하는 중국에 맞서서 친미 정책과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등으로 요약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중국의 군사 대국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확산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맞서가지고 한국이 어떤 안보적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는
한국의 핵무장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논란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자께서는 그 한국의 그 핵무장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의 군사 대국화, 북한의 그 핵에 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와 관련해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 우선 이제 그거에 앞서 가지고 지금 미국의 뭐 제가 미국 당국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뭐 제가 볼 때 이제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미국은 지금 이제 한국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어떤 그 소위 이제 밀리터리 프레전스라고 뭐 우리말로 적당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을 증강한다든 주둔 미군을 증강한다든 또는 전략 무기들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위협에 한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미국 자신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한국 자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그 전후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작년부터인가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론을 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 펄펄 뛰었죠. 이제 만일 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도록 한국이 허용한다면 한국 너희들 두고 봐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군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심장부 내지는 내륙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보유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핵무장화 얘기도 나온 거죠. 북한의 그 핵 포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결국은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래식 무기가 북한에 비해서 얼마나 우위에 있든지 간에 핵에는 재래식 무기로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미국 내 물론 이게 이제 미국 당국의 어떤 정책이다 또는 공식 의견으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 뭐라고 할까요 관변 어떤 싱크탱크나 또는 어떤 독립적인 이런 그 연구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 또는 뭐 전직 관료 전직 뭐 미군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 내에서는 펄펄 뛰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 그냥 말만 나왔을 뿐인데도 중국 내에서 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그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저희 역시 세종 포럼 회원이고 인터넷 신문 환타임스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민배 회원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박소영님의 말씀 아주 귀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냥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일은 0%다라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른바 비대칭 전력, 이런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한의 자주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남한에 민족 진영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니 우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걸 다 넘어서서 한민족은 하나다라는 뿌리를 배경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심을 하던 끝에 이제 하나의 결과물로 아젠다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 핵의 남북한 공동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은 핵을 개발해 놓았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남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건 충돌의 각도인 것이고, 그것 말고 한민족의 항구적인 자주, 평화, 통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고 접근하면 북한 핵을 남한이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것이 사실은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소설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김진명 씨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소설 대목이 좀 연상이 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우선 다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자꾸 이제 민족이란 말을 내세우기보다 이 한반도 내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대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내 헤게모니, 우리가 아직 충분히 강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패권이라는 말을 좀 주저합니다만은 한반도 내 패권 다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결국 왜 이런 말씀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게임이다라는 거죠. 양보할 수가 없는 게임.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가 잘해주면 북한도 우리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 체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한테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 스스로 항복을 하지 않는 한 남북 간에 글쎄요, 오고 가면서 쇼를 하면서 이 대가를, 남한이 선한 뜻으로 주는 대가를 북한이 챙기는 걸로 끝나지 과연 진전이 있겠느냐.
저는 좀 비관적이고 좀 소설 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식으로 좀 초신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분 하시는 초신을 보면은 아,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한민족 국가의 원수인 것 같이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행보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통일도 불가능하다. 제가 조금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중 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안 던지더라고요. 한국의 언론에서도.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게 우리한테 이로우냐, 왜 이런 질문 안 할까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뜨거운 민족 사랑, 우리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짓밟히고 핍박받은 우리 민족끼리 왜 우리가 다퉈야 되느냐?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외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한 집안을 이뤄보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그렇게 통일하는데 어떠한 통일도 좋다는 것이냐?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자에게.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대북 스탠스, 자세는 일반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종북에 경도된 것이고요. 네. 그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종북을 넘어서 충북, 그러니까 충성하는 정권이다 라고까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민족 진영 일각에서 얘기되는 북핵 해법으로서 북한에게 남북한 공동 관리란 부분은 종북이나 충북과는 완전히 격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공동의 파트너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레짐 체인지가 되지 않고서는 북한과 진짜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심정을 갖고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왜냐하면 김정은만 해도 말하자면은 김일성의 손자로서 그때부터 소위 남조선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의 원대한 목표, 그거 하나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그대로 들들 볶아 왔는데, 만일 김정은 자신은 그렇게 태도를 바꾸기 어렵고 김정은이 아닌 다른 대한 세력이 북한을 장악한다면 그들은 그런 김정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남조선 적화 통일이라는 이거를 우리는 달성해야만 한다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이 토론이 좀 뜨거워졌는데요. 이점에서 저희들 공식 지금 세미나는 마무리하고 뒤풀이 시간에 좀 왕성하게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뒤풀이 시간이 아무리 뜨거워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상으로서
2021년도 세종포럼 종합세미나 첫 번째, 두 번째 제1부, 제2부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